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승우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지원 3법과 더불어 강원 육아기본수당으로 보는 육아 문화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 육아지원연구팀 팀장님 이재희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허목화 연구위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현재 재직하고 계신 곳이 육아정책연구소인데 이곳이 좀 어떤 곳이고 또 박사님의 주요 연구 분야와 최근 연구 주제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도 꽤 되실 텐데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주로 취약 전 영유아 시기 아동 돌봄과 관련된 지원 연구, 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육아휴직과 육아지원제도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육아 인프라, 즉 얼마나 나라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공급해야 되는지, 분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여러 인프라, 특히 이제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개선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허 연구위원님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좀 어떤 곳이고 또 최근 연구 주제 좀 어떤 걸 좀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연구기관으로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주로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청년들 대상으로 일결혼 출산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출산 육아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랑 프리랜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랑 그다음 이생활균형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2월 23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하위 법령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육아지원 3법으로 일컫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한 확대, 난임 치료 휴가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박사님, 이번 개정안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좀 내용들은 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번 개정안에 그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저 때만 해도 이제 유급 휴가가 3일뿐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10일, 게다가 이제 20일까지 늘어나서 너무나 그 배우자의 어떻게 보면 출산을 지원하는 그 남편에게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출산 당시에 이제 출산 휴가를 썼다가 보통 산후조리 시기에는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니까 출산 휴가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에 그 출산 휴가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최대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온전히 돌봄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좋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법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중에 특히나 이 정책을 좀 가장 눈여겨보신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3일분이 유급휴가를 못 쓰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계속 논의되겠지만 남성의 그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해봤습니다. 예. 우리 허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내용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내용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가장 주목한 거는 육아휴직 급여의 확대인데요. 기존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존의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이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게 낮은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250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그 남성의 좀 육아 참여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법 개정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은 어떤 거라고 좀 보여지세요? 네, 일단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또 그 가정의 육아를 온전히 어떻게 보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책이라든지 특히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나 뭐 프리랜서와 관련된 육아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육아 지원 제도 3법을 개정한 이후에 이제 원래는 초점을 비임금 근로자 그 지원 확대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추진 동력이 좀 상실됐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좀 그럼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또 좀 네. 누릴 수 있는 좀 기준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기준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네. 그걸 제대로 현실적으로 좀 쓸 수 없다는 좀 말씀이신가요? 네, 작동이 잘 현장에서 되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허 연구위원님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네, 저도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출산 육아 정책의 좀 제도적인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랑 자영업자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그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한테 어떤 육아휴직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제가 만난 여성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선택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공적인 돌봄의 부재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이 자유로운 그런 곳을 선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예 그냥 그 일을 그만두거나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좀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이제 그런 제도적인 사각지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어요.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좀 어떤 법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좀 무엇이고 또 그 어떻게 변화 또 확대되고 있는 좀 양상인가요? 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남녀가 평등하게 이제 고용되고 그리고 일가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게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되던 시기인 1987년도에 처음 개정되었고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유명무실했어요. 실제 그 육아휴직 급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지원금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이제 고용보험이 들어오게 되고 또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육아 지원과 관련된 제도가 좀 더 정교화되고 이제 요번에 육아지원 3법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 급여가 2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그럼 앞으로 더 이제 좀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좀 어떠시나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금이 보존되는 형태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 육아휴직 대체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률이 80년대에 좀 제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지원이 확대되고 또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또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늘린 계기 또 그 시기는 좀 어떤 때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거의 뭐 1.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육아를 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저출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육아 지원 제도가 육아휴직을 비롯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이게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좀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관련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에 이르기까지 한 경우가 2023년 상반기에 한 전체 278건 중 한 2.8%에 좀 그쳤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의 좀 강제성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그 강제성은 좀 어느 정도이고 강원도 내 인식조사나 시행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신고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육아퇴직으로 이어지는 것도 현실이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1결혼 출산 조사를 하면서 도내 청년 1388명을 조사를 한 결과를 봤을 때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직장 유형별로 그 일생활 균형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입니다. 굉장히 각각의 제도들에 대해서 직장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공무원이 이제 제일 많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민간 기관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제 육아휴직이나 산전 전후휴가 같은 거는 민간 기업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도 있다고 하는 응답이 적다라는 것이 실제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렵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래프 좀 보시면은요. 육아휴직 이제 사용 대상자인데 육아휴직을 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했었어요. 가장 첫 번째가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이 사내 눈치와 조직 문화 때문에 어렵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은 승진이나 이런 데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동료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이제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게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18%, 남성은 5.9%로 높게 나타나서 이런 지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일한 조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자리를 제일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의외로 급여랑 복지제도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일생활 균형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원도가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런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일생활 균형 제도를 좀 뒷받침하는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육아휴직이 육아퇴직이 된다라는 게 좀 인상 깊게 느꼈거든요. 이 박사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이나 시행 관련해서 연구한 바가 좀 있으신지 또 이제 해외 사례는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허목하 연구위원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랑 전국조사 결과는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그 사내 눈치
그리고 조직 문화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비율이 저희 조사에서는 9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그 조직 문화가 이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이 아직 마련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성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 특히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사용자의 2명 중에 1명은 남성이거든요. 그런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왜 남자가 육아휴직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그 인식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정착은 안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런 유럽 쪽에서는 전혀 그런 눈치도 안 보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아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남성도 육아를 해야 된다. 그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잘 자리 잡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원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올해 일생활균형 사회환경과 직장환경 조사에 관한 연구를 좀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인지 어떤 것을 좀 조사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 균형 지수를 17개 시도를 비교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3년에 안타깝게도 저희 강원도가 1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생활 균형 지수는 그 근로시간이나 여가시간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그리고 지자체 제도적인 노력 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세종시 같이 좀 공무원들이 많은 곳이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 같이 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올해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의 사용이나 정책 욕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돼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일과 육아의 균형을 잘 맞춘 환경을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또 정부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체계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놓기도 하는데 장기적으로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려면 좀 이끌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물론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고용구조상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의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북유럽 국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기업 규모가 크면은 육아휴직 같은 것을 좀 더 잘 허용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이랑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형태로 이 고용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직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고용 상황에 맞게 좀 제도가 재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방향성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어떻게 제도가 설계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넓힌다던가 아니면 대체 인력 지원금을 좀 확대한다던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연구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족 친화 기업 이제 인증 제도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은 좀 지자체 차원에서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게 강원도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해서 그 육아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23년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인센티브는
그 지방세 감면과 같은 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좀 적극적인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그런 지방세 감면이나 그런 것들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수가 또 이제 부족해지고 그쵸.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떨지 또 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부부 동시 육아, 특히 남성 돌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 고용부는 지난해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가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박사님, 남성 육아가 좀 얼마나 늘었을까요? 또 남성 돌봄 현황이나 유인책에 대한 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남성이 육아휴직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0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한 5명 정도만 남성이었는데 지금은 한 30명까지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그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어쨌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인식이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라떼파파라는 용어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라떼파파란 것은 커피에 이제 손에 커피를 들고 그리고 유모차를 끌면서 이제 육아를 하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아버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배우자를 도와주기를 해요.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가사 지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거는 유럽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의 돌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성의 돌봄권, 남성도 그 자녀와 좀 상호작용을 활발히 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개념이 살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한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뭐 그런 가사 지원에만 좀 치중했던 것 같은데 네. 사회적인 좀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놀이터에 아버지가 육아휴직하고 있으면은 그 너네 아버지는 내 실직했니 이런 소리까지 아직 듣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버지도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청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 결과를 좀 같이 보시면은요, 그 강원도의 청년들이 이제 남성이 경제 부양을 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30% 미만, 특히 여성은 뭐 1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미혼 남성이 가장 높고 미혼 여성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서 남녀 인식이 좀 격차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래프도 보시면은 그 여성이 이제 가사를 주로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좀 굉장히 높게 그래야 한다라고 좀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 답을 해서 이런 좀 성 역할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혼 청년들한테 그 가사나 육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이 일상에서 돌봄을 주로 누가 수행을 하는지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성은 60% 가까이가 주로 아내가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남성은 40% 가까이가 남편하고 아내랑 똑같이 나눠서 한다라고 응답을 해서 서로 생각하는 것, 실제로 담당하는 것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아직은 성역의 고정관념이나 실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더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남성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용이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데 이제 남성이 좀 더 용이한 직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기업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추어진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결혼 의향에 대한 생각도 더 높게 나타났고요. 또 실제로 출산에 대한 의향도가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일생활 균형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지속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앞서 질문에 이어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임출육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박사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을 한 명이라도 더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은 좀 자리 잡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어떻게 보면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양육비 문제, 특히 초등학교 이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사교육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비 관련해서도 여전히 네,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지속되는 더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육아 인프라 문제예요. 강원도만 해도 이제 최근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육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분만 산부인과는 23곳에 좀 불과하다는 결과도 있는데 분만 산부인과, 신생아검진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인프라가 부족한 요인도 출산에 좀 결정적인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거죠. 네, 제가 관련 연구를 수행했을 때 이제 분만 인프라나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출산하지 않겠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라고 네,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강원 북부 지역이 출산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지속해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 춘천, 원주 이쪽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네, 이주하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출산과 육아를 공포로 느낀다라는 게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허 연구위원님께서는 강원도 내 임신, 출산, 육아 인프라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에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만난 청년들을 보면은 산후조리원이 없으면 지역에 이제 산부인과가 있어도 산부인과랑 연계된 산후조리원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옆에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미리 입원을 하고 그렇게 출산을 하는 지역 간의 원정 출산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사실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최근에 응급산모 안심 스테이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영서권의 그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응급
복잡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병원이랑 협업해서 그 근처에 이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리 그 출산 예정일 전에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정책들을 확대하면서 실제로 그런 부족한 인프라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강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꾸준히 여성 정책을 분석하시고 연구하실 텐데, 임신, 출산, 육아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 앞서 표에서도 좀 보셨겠지만은 미혼 청년과 남성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자기의 커리어까지 유지해가는 그런 안정적인 롤모델 를 갖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면 일단 나라에서 혹은 지역에서 키워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천에서 5살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놀러 왔는데 그냥 지역 어디로 갈 때마다 아이랑 어디 놀 데 있나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놀만한 곳 몇 군데 추려가지고 오게 됐어요. 인천에도 어린이 과학관이나 어린이 박물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금액도 저렴하고 아이들도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그런 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힘든 거라기보다는 여행을 다 아기 위주로만 해야 하니까 약간의 둘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찾아본 걸로는 다 아이들 위주라서 사실 엄마 아빠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애들 놀아주거나 이래야 되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아이도 놀면서 엄마 아빠도 같이 좀 그 수준에서 같이 즐기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일은 또 각자 일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로 각자 일을 하고 있고 양육도 서로 좀 제가 조금 더 이제 식사나 이런 걸 다 제가 챙기고 있긴 한데 그것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엄마가 봐주고 오후에는 제가 돌보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저희 처가댁이 있어요.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되거든요. 그렇게 육아를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돌봄 같은 것을 처음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찾아봤고 실제로 또 몇 년 동안 저희는 가정보육을 하면서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경험이 이제 굉장한 도움이 됐죠. 저희는 아직 기관에 보낼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나중에 커서 아이가 원하면은
그때는 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물집, 밀폐시설 특성상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께서는 코와 입을 저희는 원주에서 3남매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해봐라, 신청하라 해갖고 이제 막내 때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 때가 그 수당, 강원도에서 주는 그 수당 첫 세대였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됐죠. 네. 수도세, 전기세 이런 다자녀 감면은 아주 유용하게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있지? 또 공영주차장에 주차가 아마 반값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스티커를 아직 안 붙여서 못 받고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정책이 근데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들리기까지 저희가 직접 막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알 수 있는 경로가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거나 저희가 직접 뭔가 막 적극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얻어지거나 대부분 좀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이 자자녀들 위해서 되게 유용한 정책들이면 그런 가정에는 뭔가 개인적인 우편이나 이런 걸로도 직접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공시설 저희는 다자녀다 보니까 하나 둘일 때까지는 재정에 대한 그렇게 부담이 체감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둘, 셋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키즈 카페에 사설을 가더라도 너무 그 체감되는 금액이 몇 배가 되니까 공공시설 이런 좀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박물관 이런 거나 여기 뭐 다양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좀 공간들을 많이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앞서 이제 영상 보고 오셨는데 시민들의 그 육아에 대한 뭐 의견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제도 이용 측면에서는 아직 제도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공감됐던 얘기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좀 요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아동 배제 시설, 그 노키즈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지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제도 설계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구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두 번째 남성분이 이제 그래도 주변에 친정인가 시댁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연구하면서 만났던 기혼 여성들 보면은 주변에 그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경우에 특히 여성들은 아이가 이제 아프다고 하면은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감염도 우려가 있어서 바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뭐 출장이 잦은 직업 같은 경우는 직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직업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아픈 아이를 위한 좀 일시 보육 이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강원 육아 기본 수당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 수당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만 8세 미만까지 육아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육아 기본 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강원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강원도의 육아 기본 수당 특징이라면 좀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육아기본수당은 강원도의 좀 대표적인 네. 육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 현재는 금액도 50만 원까지 확대가 됐고 최대 그리고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로 또 연령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기본수당의 특징은 아까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원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아 정책을 피고 있다. 우리는 아이를 환영한다라는 좀 정책을 알리는 강원도를 알리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기혼 청년들이 출산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께서는 강원 육아 기본 수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에서도 비슷하게 거기는 이제 아동수당이 끊긴 시점에서 이제 추가로 아동수당을 주는 형태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 제도를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의 한계는 초기에 만족도가 높다가 어쨌든 이게 만족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인근 지자체에서 또 똑같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또 이게 경쟁성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 이게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금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는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시기에 현금성 지원이 최대 효과를 내는 지점이나 요건이 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이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엔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그런 관련 수당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늘리면서 어느 정도 지자체들이 이제 더 이상 확대 경쟁을 하지 않고 축소되는 경향을 이후에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좀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재취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아이 학원비, 생활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도록 또 지원을 해주는 정책들을 좀 보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이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제 관련 인근의 인프라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육아 수당이란 개념보다는 아동 수당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아동 수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단순히 가계에 대한 생활의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동을 존중하고 가치가 녹여져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는 이제 육아 수당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계 임금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성의 취업 활동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좀 이 아동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도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 가운데 자체적으로 또 이런 좀 지원한 또 사례가 또 좀 있나요?
네, 일단 뭐 횡성에는 출산 축하금이나 뭐 산후관리비를 지원을 네. 하고 있고 네. 그 외 지역에서도 뭐 출산 축하금으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화천이 화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굉장히 제도를 잘 설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이제 그 방과 후에 학교를 뺑뺑이 돌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래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가 설계되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또 강원 육아 기본수당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이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육아 기본수당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좀 보시나요? 사실 앞에 이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현금성 지원은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육아 수당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조례를 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실제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좀 지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를 보면은 그래도 강원도가 육아 기본수당을 좀 도입한 이래로 그런 출산율이 감소하는 폭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게 좀 통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예. 임신과 출산, 육아는 단순히 한 가정사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선 대한민국 전체의 중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발굴되고 추진돼야 될 텐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신다면 또 이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육아 수당을 비롯해서 현금성 지원도 물론 중요한 정책이고 또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저출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그 육아 인프라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요.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폐교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인지 우리 집 인근에 그 육아 인프라,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아마 그 지역은 이제 인구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육아 인프라를 진단하고 공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연구위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제언을 하기보다 제가 이제 강원도의 출산과 육아 뭐 일가정 양립 정책을 연구하는 또 산하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이생활 균형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강원도에 좀 실효성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두 분께서는 좀 그 실제로 육아 정책을 좀 이용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좀 주변 사례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육아휴직 3개월 썼는데 그때 아이랑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이랑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랑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돌봄 활동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위원님은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제 화천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 출산을 결심할 때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때문에 사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앞에 가면은 태권도 그 차들이 막 질비해 있고 얘네들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학원을 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책들의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실제로 추가 출산 의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정책들이 현 시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유지가 되거나 혹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보자면 좀 어떨까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육아 지원 정책의 변동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 제도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애를 더 낳아라 이런 식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육아하고 있는 그 가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배려해 줄까. 그래서 많이 제도가 좀 만들어질 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출산한 사람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정책에 묻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구위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저 연구원에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는 연구원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세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돌봄 정책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역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요. 어떤 학교에 학생이 많으면은 세 자녀임에도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또 오히려 그런 소규모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세 자녀가 아니라 한 자녀여도 방과 후 돌봄부터 방학 돌봄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차가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앙정부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사각지대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뭐 지원 측면, 뭐 수당 측면 이런 부분에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시죠. 이 박사님부터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은 서울이지만 이제 강원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육아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 이처럼 그 강원도의 다른 지역도 이렇게 육아하기 좋은 시설, 인프라 같은 것이 많이 확충돼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강원도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좋은 정책 보고서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 연구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앞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원도에도 사실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들이 제법 있는데 그리고 또 제법 그 긍정적인 요소들 뭐 특히 또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집값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사실 그 수도권은 나의 월급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면 강원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청년들이 이런 강원도의 장점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결국에는 그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확산되고 부모가 정책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도 갖춰지기를 바라면서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